볼와치의 첫 번째 부티크가 서울 청담동에서 2022년 1월 22일에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볼와치가 부디 성공적으로 한국에 안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월드타임 기능에다가 크로노미터 오토매틱 무브먼트와 300m 방수 성능의 다이버 시계까지 결합한 이론적으로 거의 만능에 가까운 시계를 살펴볼 텐데요. 얼마 전에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에서 이태곤 배우님이 차고 나오기도 했던 시계입니다. 월드타임 시계이지만은 악조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강인한 다이버 시계이기도 하다는 게 매력적입니다. 추가적인 기능들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 시계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월드타임 기능입니다. 월드타임이라는 건 전 세계 도시들의 시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시계를 일컫습니다. 대개는 파텍 필립이나 바쉐론 콘스탄틴 같은 아주 오래된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들이 월드타이머 시계를 만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아마 월드타임은 상당히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단일 무브먼트로 구동하는 현대적인 의미의 월드타임 시계는 1931년에 와서야 처음 등장했습니다. 사실은 역사가 100년도 채 안 된 비교적 새로운 기능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전까지는 월드타임 시계를 만들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시계 제작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월드타임 시계는 그리니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해서 경도에 따라 시간대가 나뉘는 현대적인 의미의 표준화된 시간 개념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표준화된 시간이라는 건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그 지역에서 해가 가장 높이 뜨는 시간을 정오로 삼는 태양시를 사용했는데, 그러다 보니 세상에 존재하는 도시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시간대가 난립하게 됐습니다. 미국만 봐도 신시내티는 11시 49분인데 피츠버그는 12시 7분이고 컬럼버스는 11시 55분인 한마디로 뒤죽박죽이었던 거죠. 물론 말을 타고 하루 동안 돌아다닐 수 있는 범위가 그대로 인간의 활동 반경이 되었던 시절에는 마을마다 각기 다른 시간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철도가 도입되면서 하루에 인간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니까 모든 도시들이 제각각의 태양시를 사용한다는 것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1876년 캐나다의 엔지니어 샌포드 플레밍은 아일랜드를 여행하던 중에 현지 시각을 잘못 파악하는 바람에 꼭 타야 했던 기차를 놓치게 됩니다. 몹시 화가 난 플레밍은 도시마다 제각각의 시간 개념을 운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이 멍청한 삽질을 당장에 끝내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레밍은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삼아서 지구 전체를 24개의 시간대로 나누는 제법 현대적인 국제 표준 시간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플레밍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1883년에 세계 표준시가 처음으로 채택이 됩니다만 전 세계의 도시들에서 표준시가 실제로 사용되게 만들기까지는 물론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사용하던 태양시를 표준시라는 새로운 약속으로 몇 년 만에 대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몇 초의 차이가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철도에서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가장 적극적으로 표준시를 활용하고 도입해 왔습니다. 철도시계의 대명사와도 같은 볼와치 컴퍼니의 창업자 웹 클레이볼도 1883년에 해군 관축소에서 보내는 표준시보를 수신해서 클리블랜드 지역에 처음으로 표준시를 도입한 인물이었습니다. 볼이 1891년에 볼와치 컴퍼니를 설립하면서 그렇게나 강조했던 정확한 철도시계의 보급은 물론 표준시 개념의 보편화도 강력하게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1918년에 이르면은 미국에서 표준시가 법제화되고 1920년대부터는 전 세계의 주요 도시들이 대부분 표준시 개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드디어 우리가 아는 형태의 월드타이머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무르익게 된 건데요. 어떻게 전 세계 도시들의 시간을 다 표현하면서도 다이얼을 읽기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지 않게 만드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스위스의 천재적인 와치메이커 루이 코티에가 1931년에 이 난제를 해결합니다. 일단 로컬 타임을 보여주는 10분 초침의 작동 방식은 일반적인 시계들과 다르지 않게 만들어서 특별히 시계를 읽는
읽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고요. 재밌는 건 가장자리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24시간 링과 베젤이나 챕터링에 적혀있는 도시입니다. 24시간에 한 바퀴를 도는 24시간 링은 12시간에 한 바퀴를 도는 시침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로컬 타임과 24시간 링을 세팅한 다음에 12시 방향에 내가 있는 도시 이름을 맞춰 놓으면 다른 도시의 시간까지 한눈에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코티에는 처음부터 일을 크게 벌일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고, 원래는 자기 지역에 있는 한 보석상을 위해서 첫 월드타임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파텍 필립이나 바쉐론 콘스탄틴, 론진 같은 중량급 브랜드들이 코티에의 발명품에 관심을 보이면서 디자인 의뢰를 하게 됐고요. 아주 짧은 시간 만에 월드타임은 상징적인 하이엔드 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몇 차례의 개선이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아직도 월드타임 시계에서 코티에가 만들어 놓은 기본 틀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룰 보레 시계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보통 월드타임 시계는 드레스 시계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시계는 특이하게 진지한 다이버 시계로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을 더한 시계임에도 사이즈를 접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케이스의 직경은 42mm이지만은 러그 투 러그의 길이가 48.5mm로 그리 길지 않아서 위아래로 넘치는 느낌이 없고요. 두께에도 돔형의 유리를 포함해서 14mm 정도로 트리튬 튜브를 쓰는 300m 다이버 시계치고는 두껍지 않은 편입니다. 무게도 제 17.2cm 손목에 맞게 브레이슬릿의 길이를 줄였을 때 시계줄을 포함해서 168.3g으로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줄질의 친화적인 20mm의 러그 폭을 채택했고요. 브레이슬릿은 너비가 20mm로 시작해서 18mm로 좁아졌다가 다시 클래스프 부분에서 20mm로 커지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월드타임 기능이 워낙 복잡하니까 이외의 다른 부분에선 좀 힘을 뺀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스나 브레이슬릿에서 느껴지는 볼와치다운 개성이 평소보다는 좀 덜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게, 월드타임이 안 그래도 복잡한데 케이스나 브레이슬릿 디자인까지 평소처럼 화려했다면 좀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반듯한 윤곽의 케이스에다가 전체적으로 브러쉬를 가했고요. 오이스터 스타일의 브레이슬릿은 전반적으로 같은 스타일의 브러쉬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간 조각에만 반짝반짝하게 폴리시를 했습니다. 월드타임용 베젤을 다이버 베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타이머 마커도 추가를 했고요.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 기능을 더했습니다. 코인 엣지를 통해서 밖에서 회전을 시킬 수 있지만은 베젤 자체는 유리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약간 슈퍼 컴프레서 다이버 같은 분위기도 풍깁니다. 클릭음은 기대도록 묵직하고 고급스럽고요. 유격이나 백플레이는 물론 없습니다. 타이머와 월드타임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좀 아쉽긴 한데, 이걸 또 분리했으면 시계가 지금보다 더 복잡해졌을 테니까 불평할 수는 없겠습니다. 크라운 가드의 보호를 받고 있는 7mm 지름의 용두는 정면에 볼와치다운 레일로드 스탠다드 장식을 더했고요. 큼직해서 조작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뒷면에는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을 스크루인 방식으로 결합해서 무브먼트를 관찰하실 수 있는데, 이 시계의 엔진으로는 크로노미터 등급의 에타 2836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월드타임 기능을 위한 24시 디스크를 추가하는 수정이 가해졌고요. 정확성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다른 월드타임 시계들과 달리 뛰어난 정확성을 자랑하는 무브먼트를 채택한 건 눈에 띄는 장점입니다. 하지만 원래 월드타임용으로 나온 무브먼트가 아니다 보니까 조작하는 과정에서 좀 한계가 느껴지긴 합니다. 시간 세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용도를 푼 상태에서 0단계는 수동 감기이고 1단계에서는 날짜와 요일을 퀵셋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1단계의 퀵셋이 날짜와 요일만 관련되어 있다는 말인즉슨 로컬 타임의 시간대를 퀵셋으로 바꿀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2단계에서 로컬 타임을 수동으로 세팅하면서 24시간 디스크도 같이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분침을 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는 24시간 디스크가 시분침과 같이 움직이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는 시분침만 움직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24시 디스크가 로컬 타임과 다른 시간대를 가리킬 수 있도록 한 걸로 보여요. 저는 오히려 로컬 타임과 24시 디스크가 완벽하게 연동되게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4시 디스크가 다른 시간대를 가리키는 기능은 어차피 월드타임 베젤이 있으니까 크게 쓸모가 없거든요.
더블 도명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내부에 무반사 처리가 잘 되어 있고 유리 아래로 내부 베젤과 24시 링 그리고 다이얼, 시분침이 함께 배치가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아기자기한 입체감이 가장 돋보이는 조합이라고 하겠습니다. 볼록한 이너 베젤에는 샌드위치 마커를 적용해서 더 정돈된 느낌이 들도록 했고요. 도시의 이름들도 아주 깨끗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4시 링 같은 경우에는 살짝 경사가 져가지고 베젤과 다이얼의 디자인을 잘 연결시켜주고 있는데 녹색과 흰색으로 오전 오후를 분리한 것이 색깔 있는 초침과 함께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하나의 액센트로 기능하고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제일 깊은 곳에 있는 다이얼 위에는 작은 트리튬 튜브들이 정교하게 부착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입체감을 완성해주고 있습니다. 잘 폴리시된 시분침에도 살짝 각을 주어서 빛에 좀 더 잘 반응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이얼 프린트의 해상도는 이번에도 아주 좋고요. 특이하게도 요일이 6시 방향에 배치되어 있고 날짜가 3시 방향에 위치해 있는 게 재밌습니다. 많이 보던 배치가 아니라서 호불호를 탈 것 같긴 한데 일단 제 눈에는 호입니다. 이번에도 36개의 트리튬 가스 튜브를 활용한 자체 발광 야광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트리튬의 방사선 붕괴 원리를 활용하기 때문에 낮에 따로 축광을 하지 않아도 밤 시간 내내 일정한 밝기로 빛나는 야광입니다. 이너 베젤의 아래에까지 좀 더 크기가 큰 야광 튜브를 적용해서 전체 베젤이 다 야광이 되도록 한 것도 아주 멋집니다. 브레이슬릿은 전체적으로 볼이 한번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일본 시계 회사들처럼 엉망은 아닙니다만은 요새 점점 첨단화가 되고 있는 브레이슬릿 경쟁에서 살짝 뒤처지는 느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모델에 있는 근육질의 볼다운 브레이슬릿은 정말 피니쉬도 좋고 사용감도 좋고 고급스럽긴 한데 미세 조정 칸이 없어서 불편한 경우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미세 조정 칸이 있고 다이버스 익스텐션도 있는데 다른 브랜드에서도 볼 수 있는 지나치게 평범한 브레이슬릿이라는 게 아쉽습니다. 볼에 개성 있는 근육질 브레이슬릿 디자인에다가 볼다운 혁신적인 미세 조정 기능이 추가된 브레이슬릿이 새로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브레이슬릿도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시계 회사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일 수도 있어요. 시계 리뷰를 계속하면서 끊임없이 시계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배우게 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볼워치 컴퍼니는 확실히 남들과 똑같은 시계를 만들지 않는 개성 있는 회사 같습니다. 월드타임 시계에 다이버를 이렇게 더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또 배우고 가네요. 한국 시계 시장의 다양성을 위해서 개성 있는 볼워치 컴퍼니가 꼭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기원을 해봅니다. 한 해 동안 저희 생활인의 시계 채널이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제품 리뷰 영상은 이게 2021년의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2021년 한 해 동안 응원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연말연시 되시길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